저번 강의를 통해 뉴클레오타이드와 헥산에 대한 배경 지식은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복습을 하고 바로 DNA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DNA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각종 배경 지식들의 진정한 의미와 세포가 전사 번역을 통해 단백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티드는 NTP 형태로 유입되어 반응을 통해서 피로인산을 떼어내면서 결합을 한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성되는 결합이 인산기가 위와 아래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그 결합이 에스터 결합이다 해서 인산 다이에스터 결합으로 이어진다고도 설명을 드렸죠. 이때 중요한 점은 염기는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죠. 그래서 우리는 뉴클레오티드에서 당과 인산만이 결합에 참여하여 하나의 골격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당과 인산만이 결합에 참여해서 하나의 골격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골격을 당인산 골격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산은 음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인산 골격은 외부로 음전하를 노출하고 있다라는 문구도 책에서 쉽게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뉴클레오티드가 이렇게 인산 다이에스터 결합으로 쭉 이어진다면 하나의 긴 가닥을 만들게 될 텐데 일렬로 쭉 이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아미노산 1차 배열 기억나시나요? 아미노산이 줄지어서 계속 결합된 형태죠. 그러면 시작된 아미노산이 어느 쪽이고 끝맺음을 한 아미노산이 어느 쪽인지를 부르는 용어가 필요합니다. 아미노산의 1차 배열에서는 이게 N말단과 C말단으로 구분을 하였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인산 골격의 구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맨 처음 위치한 뉴클레오티드는 앞에 연결된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끝에 놓이는 인산기를 주인공으로 잡는데 이 인산기가 5탄당의 5번 탄소에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를 5'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뉴클레오티드는 그 아래에 또 다른 뉴클레오티드가 붙지 않기에 3번 탄소와 연결되어 있는 OH기가 자유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뉴클레오티드 쪽은 3'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DNA든 RNA든 결국 헥산이고 뉴클레오티드의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5'에서 3' 방향으로 가닥이 연장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처럼 구조를 그릴 때에도 맨 위에는 5', 아래에는 3'이라고 방향을 명확하게 표시해 줍니다. 설령 이 가닥이 뒤집어져 있어서 5'이 아래에 적혀 있더라도 이쪽에 3'이 존재할 것이고요. 그때는 연장된 게 반대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향성은 유전 파트를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인산 골격이 존재하면 그 바깥으로는 염기들이 노출되어 있겠죠. 이 염기들을 일종의 암호처럼 쭉 연이어서 적어줄 수가 있는데 이는 다음 그림에서 살펴볼게요. 조금 요약된 그림이 나왔죠? 5'하고 3'을 확인해보면 이쪽 방향으로 쭉 뉴클레오티드가 연장이 됐을 것이고요. 골격은 그냥 간단하게 선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밖으로 노출된 염기에 집중해주세요. A면 아데닌, G면 구아닌, T면 티민, C는 시토신, 이렇게 4가지 염기로 사진법의 암호를 적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5'에서 3' 방향으로 우리가 염기 서열을 적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염기 서열은 5'부터 AGG, T, AAC, T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3'으로 닫아주는 거죠. 이게 바로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염기로 표현되는 사진법 암호예요. 세포는 이러한 암호를 활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사실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헥산의 구조를 다루는 지금 파트에서 배우기엔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헥산의 구조와 유전 파트에서 훗날 이어질 내용의 연결성을 큰 그림으로 잡아두는 시간이니까 디테일한 내용은 유전 파트에서 다루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DNA와 RNA가 모두 헥산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들도 배웠죠. 복습해볼까요?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로 똑같으니 그 뉴클레오타이드 안쪽에 있는 구조를 봐야겠죠? 첫 번째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중심을 구성하는 5탄당의 차이였어요. DNA 같은 경우는 디옥시리보오스라는 것이 5탄당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RNA 같은 경우는 리보오스라는 5탄당이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옆에 구조를 보실까요? 리보오스의 경우에는 2번 탄소에 OH기가 연결된 반면 디옥시리보오스는 산소가 제거되어서 2번 탄소에 그냥 수소가 달려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염기의 차이였어요. DNA 같은 경우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ATGC를 암호로 사용하였고요. RNA 같은 경우는 AUGC를 염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남았고요. 오늘은 이걸 위주로 배울 거예요. 바로 가닥의 구조죠. 그림을 보시면 DNA 같은 경우는 이중 나선 구조를 띠고 있어요. 하지만 RNA의 경우에는 단일 가닥으로 존재하죠. 단일 가닥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배운 것처럼 뉴클레오티드가 계속해서 연장되면 되는 구조일 텐데 DNA의 이중 가닥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가닥이 존재하는데 하나의 가닥은 3', 5'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가닥은 5', 3'으로 되어 있죠. 즉 역평행 구조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가닥이 돌아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배치되면 염기들끼리 분자간 결합이 가능한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DNA에 존재하는 4가지 염기는요, 역평행으로 놓여 있다고 해서 그냥 무작위적으로 결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짝끼리만 결합이 가능해요. 이를 상보적인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데닌 같은 경우에는요, 티민이랑만 결합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선이 지금 2개죠. 이는 두 부위에서 분자간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토신은 구아닌과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방금 전과는 다르게 하나의 결합이 더 있죠. 그래서 3개의 분자간 결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아주 정확한 구조를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너무 단순화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처럼 아래에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를 분자 구조를 살려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 그림이 등장했죠. 가닥 같은 경우는 당인상 골격이니까 역평행 구조로 그려두었습니다. 그 사이의 염기들을 보시면 아데닌 같은 경우는 티민과 두 군데에서 아까 분자간 결합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전기 음성도가 높은 FON과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곳끼리 당기는 걸 보니 수소 결합인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데닌과 티민은 역평행 구조일 때 수소 결합을 두 군데에서 하고요. 시토신과 구아닌은 수소 결합을 3군데에서 한다는 거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심화 내용입니다. 저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같은 염기의 화학 구조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펼쳐서 그린 건데 사실 나선 구조가 이렇게 존재하면 이 사이에는 염기가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층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즉 평평한 비석처럼 눕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링 구조기 때문에 탄화수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판들이 쌓여져 있으면 그 판끼리에는 소수성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극성의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수소결합은 공유결합처럼 완전히 강한 결합은 아니기 때문에 DNA를 구성하는 염기 쌍들은 약간의 간격을 두고 수소결합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DNA는 나선 구조로 꼬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핵 속에 존재하는 DNA는요, 이렇게 위에서 배운 그림처럼 그려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천에서 수백만 개에 이르는 염기쌍으로 구성된 매우 긴 분자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일부 염기서열은 우리 몸에서 기능하는 RNA나 단백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요. 이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염기서열이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염기서열의 변화는 곧 단백질을 만드는 암호가 변화된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체내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백질이 잘못 만들어지거나 혹은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단백질 시간에 배우고 왔던 겸상적혈구 빈혈증 다들 기억나시죠? 단백질의 1차 배열 중에서 아미노산 하나가 달라졌을 뿐인데도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크게 저하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럼 도대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긴 것이 어떻게 비정상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DNA에 있는 염기서열이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암호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겠죠. 다음 챕터를 통해 이 내용을 연결시켜보면 핵산 파트와 단백질 파트가 자연스럽게 링크되면서 공부가 재밌어지실 겁니다. 세포 핵 속에 있는 DNA 중에서 특정 염기서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림을 단순화시켜봤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AGGTAACG라는 염기서열이 동그라미 쳐져 있죠. 이 DNA에 있는 유전자는 파일에 비유해보자면 원본 파일입니다. 손상되거나 파괴될 경우 더 이상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핵이라는 금고 속에 꽁꽁 숨겨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원본 파일이라고 해서 정보를 꽁꽁 숨겨두기만 하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세포는 묘안을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원본 파일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염기서열을 복사해 세포질로 꺼내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암호는 꺼낼 수 있으면서도 원본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죠. 이때 DNA는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그리고 염기들은 상보적인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의 양쪽 서열을 굳이 모두 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쪽 서열만 알면 반대쪽 서열은 당연히 아는 것이니까요. 한쪽 가닥만 베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NA의 이중 나선을 잠깐 풀어서 한 가닥의 염기 서열을 복사합니다. 이처럼 DNA의 한쪽 가닥의 염기 서열을 복사하는 과정을 전사라고 표현하며, 이렇게 전사를 통해 만들어진 유전 정보의 사본은 단일 가닥이겠죠. 그래서 RNA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단일 가닥은 당연히 염기로는 티민 대신 유라실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유라실로 바뀌어 있죠. 오탄당은 당인산 골격으로 생략되었지만 당연히 리보우스를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배운 핵산 파트와 지식을 링크시키면서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암호를 담은 RNA는 말 그대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하면 메신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메신저 RNA, mRNA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체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RNA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전달하는 RNA가 바로 이 mRNA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아셔도 너무 잘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mRNA는 핵 바깥으로 나와 세포질 속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핵 같은 경우는 핵공이라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mRNA가 손쉽게 세포질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밖으로 나온 mRNA를 보고 우리가 던질 수 있는 핵심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mRNA의 염기 서열이 어떻게 아미노산의 1차 배열로 전환되어서 최종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핵 속 유전 물질들은 DNA의 경우 ATGC였지만 방금은 mRNA였으니 AUG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 통해 정보를 저장해 두는데 이건 일종의 사진법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단백질은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20진법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 속에 있던 사진법의 언어를 20진법의 언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바로 번역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4가지 염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릿수 따라 다릅니다. 이 개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한 자리인 경우에는 AUGC 해서 4가지 경우의 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똑같이 두 번째에도 AUGC 하니까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오겠죠. 근데 두 자릿수니까 이거 2개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16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AU, AG, AC, UA, UC, GU 이런 식으로 2가지 자릿수일 때 경우의 수가 16개라는 거예요. 즉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16개가 나온다고 해도 20개인 아미노산을 1대1로 매칭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모자라요. 그래서 적어도 3가지 자릿수는 돼야 4가 또 곱해져서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때 아미노산 20개를 충분히 이 64개에 해당하는 암호에 대응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를 바로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암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3자리씩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자리를 우리는 코돈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냥 쉽게 아미노산을 지칭하는 암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 표를 보실게요. 각 코돈들이 특정 아미노산과 연결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 우리는 mRNA에 있는 염기 서열을 아미노산의 1차 배열로 번역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번역 과정은 유전 파트에서 따로 다루어야 할 정도로 복잡하지만 지금은 큰 그림만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니 결과만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DNA를 전사해서 가지고 나온 mRNA가 방금 전 위에서 봤던 암호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3개씩 염기 서열을 끊어서 코돈이라는 의미 단위로 볼 수가 있고요. 이는 아미노산을 하나씩 매칭할 수 있는 암호라고 했죠. AUG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표를 통해 보시면 메티오닌과 매칭이 되고요. CGA는 아르지닌과 매칭이 되고 CCU는 프롤린과 UUA는 류신이랑 매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코돈의 의미 단위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하게 되니 번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미노산은 이렇게 불러온 순서대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아미노산이 이렇게 쭉 줄지어 연결되면 어떤 구조죠? 단백질의 바로 1차 배열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후에 접히고 꼬이는 가공 과정을 거치면 앞에서 봤던 단백질 파트와 이어지죠? 3차 구조나 4차 구조인 단백질이 되고 이는 생체 내에서 활성을 띠게 되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염기서열에서의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해당 부분의 코돈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이 코돈이 지칭하는 아미노산도 바뀌게 되겠죠. 이는 곧 단백질의 1차 구조가 바뀐 것이니 앞에서 본 gem상적혈구 빈혈증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유전 물질과 단백질의 연결 포인트 잘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너무 복잡한 내용이니 정리를 한번 같이 하고 끝내보겠습니다. DNA가 가지고 있는 특정 유전 정보는요, mRNA로 전사가 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mRNA 역시 3'에서 5'으로 이어진 가닥에 있는 유전 정보를 전사하게 되는 것이니 당연히 역평행 구조여야겠죠. 그래서 5'에서 3'으로 합성이 되는 거고요. 아까 앞서 설명했듯이 RNA 역시 5'에서 3'으로 뉴클레오티드가 연장된다라는 중요한 논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포질로 꺼내온 mRNA를 3개의 염기서열씩 자르면 코돈이라는 의미 단위가 만들어지고 이 코돈은 아미노산 하나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온 아미노산들은 펩티드 결합을 통해서 일렬로 쭉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게 바로 단백질 시간에 배운 단백질의 1차 구조였죠. 그 다음 분자간 결합을 통해 단백질이 접히고 꼬여서 3차 구조나 이 3차 구조 단백질 여러 개가 또 분자간 결합으로 이어진 4차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생체 내 활성이 있는 단백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DNA의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전사 번역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생물학에서는 중심 원리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를 영어로는 Central Dogma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쉽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디테일한 부분들도 많이 궁금하시죠? 그런데 저희 아직 캠벨 생명과학 되게 앞쪽인 핵심 파트예요. 구조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제가 좀 무리해서 다양한 지식을 섞어드린 거예요. 그러니 호기심은 잠시 넣어두시고 책 내용에 맞추어 진도를 나갈 것이기에 오늘은 전사와 번역의 개념을 통해 DNA에서 단백질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큰 그림으로 이해했다면 아주 성공적인 공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구조만 띡 배우고 넘어가기에는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다음에 나올 내용들과 어떻게 계속해서 링크가 되는지가 혼자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리해서 조금 설명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 강의도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친절한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아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되게 복잡한 내용이었죠? 복습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